혼자 읽기 어려운 금융경제 보고서를 같이 함께 읽어보는 본격 오디오 리포트. 김 과장과 정 과장의 보고서 박싱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과장과 정 과장 중에 정 과장입니다. 김 과장입니다. 김 과장님, 오늘은 제 마음이 조금 홀가분하네요. 왜죠? 지난 이제 2부에 걸친 이제 NFT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좀 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차례라서 제가 조금은 좀 마음이 좀 홀가분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 과장님께서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준비하는데 많이 부담이 됐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같이 읽어보기 앞서서 네네. 정 과장님, 네. 투자하고 계시죠? 지금 요즘엔 또 투자 안 하면은 이게 또 안 되잖아요. 투자 당연히 하고 있죠. 혹시 수익률 괜찮으세요? 일단 이거 잠깐만 녹음 끄겠습니다. 지금 다 파란불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작년 말부터 코스피가 답답한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다가 올 초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지난달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계속 코스피가 빠지고 있죠. 그런데 물론 지금은 다시 완만한 상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대선 직후에 눈에 띄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 기분이 좋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아니, 그런 거 좋은 종목 있으면 좀 같이 공유 좀 합시다, 김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두 종목은 대표적인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는데요. 대선은 이처럼 어떤 사람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공약, 그 사람의 평소 철학에 관련된 분야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현 정부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번 주 보고서 언박싱 주제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관련 공약을 하나씩 보면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당선인의 공약을 아래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민간 주도입니다. 정 과장님, 현재 정부는 어떤 정부로 생각하세요? 현재 정부는 일단은 큰 정부라고 생각을 하죠. 지난 이제 공무원 수가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또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컸었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큰 정부죠. 윤 당선인은 반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고용을 늘려서 가계의 소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성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윤 당선인의 공약을 하나하나 보면서 현 정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윤 당선인의 공약 중 부동산 분야, 금융 분야, 그리고 에너지 분야,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분야 이렇게 4가지 분야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 과장님은 부동산에 관심 많으세요? 아까부터 자꾸 투자 물어보시는데 저 주식 말고도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아서 저는 최근 이제 경매 공부도 하고 있을 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정 과장님처럼 30대 직장인들도 시드머니가 없는 상태에서도 갭 투자나 혹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 과장님, 혹시 현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로 어떤 대책을 쓰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제 대출 이런 규제 강화 이런 걸로 해서 거의 이제 수요 억제하는 정책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윤 당선인은 현 정권의 정책과는 반대로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을 잡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의 50만 가구, 수도권의 130만 가구 등 5년간 전국에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5년간 250만 호면은 연평균 5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 과거 정부는 어땠나요? 사실 과거 정부의 주택 공급 물량과 비교하면 연평균 50만 호는 크게 증가한 수치는 아닙니다. 준공 기준으로 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54만 호, 박근혜 정부는 45만 호, 이명박 정부는 35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증가한 수치도 아니고 오히려 뭐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입니다. 사실 공급 물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집값 상승의 주범인 서울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하냐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풀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재건축 안정진단을 완화하고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높이 제한 해제 등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 과장님 혹시 임대차 3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제가 세입자라서 굉장히 잘 아는데요. 세입자가 이제 계약이 끝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한번 이제 더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다음에 재계약 시 이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이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총 3가지를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임대차 3법을 통해 임차인들은 전셋값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인상하지 못하니까 애초에 전셋값을 비싸게 받아서 오히려 신규 전셋값이 상승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은 이 임대차 3법도 손본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동산 관련 세금도 많이 건드린다고 하던데 이 흔히 이제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1주택자의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여기서 이제 가액은 신고가액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봤는데요. 과연 윤 당선인이 공급 활성화 정책을 통해 과거 정권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금융시장, 자본시장과 관련된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이 동학개미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 양도세 폐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유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혹은 지분율 1% 이상인 대주주에 한하여 20에서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함과 동시에 대주주 요건 성립 유무에 관계없이 5천만 원 이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어 왔죠. 그런데 윤 당선인이 이러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양도소득세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죠. 와, 이거 뭐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가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재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 등 소위 말하는 금융 선진국들도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윤 당선인의 공약처럼 전면 폐지가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손보는 정도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5천만 원에 대한 과세니까요. 뭐 저희 둘은 뭐 상관없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윤 당선인의 에너지 관련 공약도 좀 매우 획기적이라고 들었거든요. 당선인의 공약 중 에너지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은 단연 탈원전 정책의 폐기입니다. 정 과장님 혹시 NDC라고 들어보셨나요? MBC요? NDC요. NDC요? 네. 그럼요. 이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제라고도 하죠. 사실 보고서 읽고 알았고요. 제가 알기론 2015년 이 파리기후 변화협정에 참가한 국가들이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죠. 그리고 탈원전 정책도 그 일환 중 하나였죠. 그런데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의 백지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원전 기술력을 복원하겠다고 했죠. 와, 이제 문재인 정권과는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노선을 가고 있네요. 그렇죠. 물론 윤 당선인도 청정에너지 탑3 기술 강국 실현, 탄소 중립 적극 추진,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등의 에너지 정책을 공약에 담고 있는 것으로 봐선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NDC 달성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주요 수단이 바뀔 가능성은 높습니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탈원전을 시도했다면 이제는 탈원전을 아예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주요 수단으로 하면서 탄소 배출 저감 계획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을 주요 수단으로 탄소 배출 저감 계획을 진행한다. 굉장히 좀 신선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로서는. 그래서 요거를 잘 수행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NFT 방송을 준비한 이후로 이제 그 가상자산 투자에도 이제 관심이 생겨서 네. 하고는 있는데, 저 같은 이 코인 투자자들이 반길 만한 공약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가상 디지털 세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현재는 코인으로 돈을 벌었을 때 그 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그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윤 당선인은 코인 투자 수익의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논의했었던 NFT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금융시장을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례로 메타버스처럼 가상현실 그리고 실제현실 간 융합 활성화를 통한 혁신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 과장님, 그 IPO라고 아시죠? IPO 알죠. 이 IPO는 기업 공개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벤처 투자 기업이나 비상장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 IPO이죠. 그런데 윤 당선인은 IPO랑 비슷하게 ICO, 그러니까 코인이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코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난 17년 12월에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직접 투자가 금지되고 관련 산업의 진출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이러한 공약이 제도화된다면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ICO가 제도화된다면 기업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확보되는 거겠죠. 이처럼 가상자산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경제 관련 공약들을 김 과장님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경제 성장률과 정치 사이클에는 일관적인 흐름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정권 초기에는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정책을 시도하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되고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글로벌 환경에 엄청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정권 초기의 경기 부양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경제는 정부 지원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재정 지출 확대가 그 대표적인 사례죠. 만약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차기 정부가 현재 문재인 정부보다 조금이라도 덜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두게 되면 경제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윤 당선인의 민간경제 주도의 경제성장 공약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윤 당선인이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부동산 정책부터 손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박빙의 대선이었던 만큼 그리고 여소야대 전국인 만큼 정치인들 모두가 하나 되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과장님도 투표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 만큼 국민을 위한 정책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제가 하루빨리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요 방송, 요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참고했던 보고서들을 또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키움증권에서 2022년 3월 11일에 발표한 20대 대선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네, 법무법인 세종에서 22년 3월 10일 날 발행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 결과와 영향. 비슷하네요. 네. 제목이. 또 3월 10일 같은 날에 신영증권에서 발표한 20대 대통령 선거 영향과 전망.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정치 공약들 한번 같이 살펴봤고, 또 이 공약들을 또 잘 실천하는지 또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컨텐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